(11-1강) 현대의 원자 모형, 부제 오비탈이란 무엇인가? 입니다. 우리가 9강에서 10강에 걸쳐 원자 안의 작은 세계, 미시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원자의 모형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러니까 돌턴부터 출발해서 톰슨, 러더퍼드, 그리고 보의 원자 모형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원자 모형, 제목을 얼른 보니 현대의 원자 모형에 대해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또다시 새로운 원자 모형이 나왔네요. 그럼 이전의 원자 모형이 뭔가 부족하고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새 모형이 나왔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의 원자 모형의 문제점. 보의 원자 모형은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고요? 이렇게 이야기해야겠군요. 보의 원자 모형은 수소의 선 스펙트럼만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원소들 중에 오직 수소만. 허무하죠. 여기서 수소가 갖는 의미는 전자의 개수가 한 개인 경우만 보의 원자 모형이 들어맞는다는 겁니다. 가장 단순한 원자의 형태에서만 적용된다는 거죠. 이 전자는 오직 원자 핵의 영향만 받습니다. 전자가 두 개인 헬륨의 선 스펙트럼조차도 보의 원자 모형으로 설명이 안 돼요. 전자가 두 개부터는 다전자의 개념으로 봅니다. 전자가 두 개가 되면서 원자 내부의 상황은 확 바뀝니다. 이렇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원자 핵의 영향뿐만 아니라 전자끼리 상호작용도 추가됩니다. 게다가 이 전자들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서로 영향 주는 정도가 다르겠죠. 한마디로 전자가 두 개만 되더라도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스펙트럼도 복잡해지고. 그러면 전자가 두 개 이상인 원소들은 어떻게 원자 모형을 설명해야 하느냐?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현대의 원자 모형이 등장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껏 원자 모형과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항상 원자 모형에는 사람 이름이 붙었는데 이게 과학자 이름일 리는 없겠죠? 제가 특정 기업을 광고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름이 안 붙는 이유는 현대의 원자 모형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만 이야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의 생각들이 반영되어 발전하게 된 이론이거든요.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현대의 원자 모형이 도입되면서 등장하는 새로운 개념, 오비탈입니다. 오비탈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며칠 동안 했습니다. 생활하면서 틈틈이 고민, 밥 먹다가도 고민, 자다가도 고민. 오비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려면 양자역학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요. 그리고 지금 이해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전혀 양자역학 개념을 다루지 않고 넘어가면서 많이들 하는 방식으로 오비탈은 확률 밀도 함수야 라고 알지도 못하는 용어로 휙 이야기하고 넘어가자니 많이 아쉬울 것 같고요. 그래서 쉽지 않은 방법이지만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수식 설명은 피하고 최대한 개념적인 내용으로 준비하여 여러분들이 오비탈을 공부할 때 백그라운드 지식으로 작용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으로 강의를 준비했는데 사실 이렇게 적당히 준비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걱정할 것은 없는 것이 오비탈의 배경 지식인 양자역학 내용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한참 넘어선 개념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험에서 묻지도 물을 수도 없습니다. 이 영역의 문제들은 딱 결론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외웠을 때 그 수준으로 나옵니다. 문제 수준은 1단원보다 훨씬 쉽습니다.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몰라도 문제는 푼다는 거죠. 난 그냥 일반적인 화학원 교재에 나오는 내용으로 만족하고 백그라운드에 깔리는 부가적인 이야기는 관심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옆에 여기에 적힌 시간으로 넘겨버리시면 되겠습니다. 넘길 것인가 그냥 둘 것인가. 하나, 둘, 셋.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비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소의 선 스펙트럼은 계열마다 선들 사이의 간격에서 일관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발머 계열을 예를 들어보죠. 파장이 짧아질수록 선들 사이의 간격은 좁아졌습니다. 왜? 그 이유는
이 방출되는 스펙트럼 선들이 어떻게 나왔느냐를 에너지 준위 그래프에서 찾았었잖아요. 에너지 준위 그래프가 주양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간격이 좁아졌었다. 그리고 이 껍질 사이에 에너지 차이 값이 방출되는 선 스펙트럼의 에너지 값을 결정한다. 에너지 준위 그래프로 수소 원자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선 스펙트럼을 해석하고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완벽한 것만 같았던 보의 원자 모형은 바로 약점을 드러내는데요. 수소 이외에, 그러니까 전자가 2개 이상인 경우 나타나는 선 스펙트럼에서 스펙트럼 선들 사이의 간격의 일관성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러한지 헬륨과 네온의 선 스펙트럼을 가져와 봤습니다. 보세요. 간격이 좁아졌다, 넓어졌다 하기도 하고 선들이 뭔가 복잡합니다. 각각의 선들이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 보의 이론으로는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심지어는 하나의 선이라고 생각했었던 선 스펙트럼이 기술이 좋아져서 더 좋은 분광기로 확대해서 보니까 이게 2개의 선이었네?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왜 보의 방식으로는 이런 선 스펙트럼들이 해석이 안 될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고요. 조금만 기다려요. 우선 표면적으로 볼 수 있는 1차원적인 원인을 먼저 따져볼게요. 봅시다. 이 수소 선 스펙트럼은 여기 에너지 준위에서 전자전위로 설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 스펙트럼들은 같은 방법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전자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없는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보의 이론은 전자 껍질 모형입니다. 각 전자 껍질이 나타내는 에너지 준위값은 한 개씩이에요. 전자 껍질당 하나의 에너지 준위값만이 표현되죠. 그런데 만약 각 전자 껍질 안에서도 다른 에너지 값을 나타내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또 다른 공간이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두 번째 전자 껍질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에너지 준위값이 다른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2개의 공간이 있었다면, 전자 껍질이 분화되어 있다면요. 어떨까요? 세 번째 전자 껍질은 에너지 준위가 다른 세 종류의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되면 전자전이가 일어날 때 스펙트럼은 훨씬 더 복잡해지겠죠. 그리고 간격의 일관성도 무너지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다전자 원자의 스펙트럼을 보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확장해 나가다 보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위치, 공간은 더 이상 주양자 수에만 의존하는 전자 껍질만으로는 정의할 수 없겠다는 결론에 가까워지면서 그 해결책으로 오비탈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전자 원자 스펙트럼 해석의 어려움에 대한 1차원적인 해석에서 더 나아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해 볼게요. 보의 원자 모형에서 현대의 오비탈 이론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 충격적인 의문을 하나 제시해 보겠습니다. 과연 전자가 달리는 트랙과 같은 전자 껍질이라는 게 정말 존재하긴 할까요? 이제껏 배워왔고 믿었던 부분에 대한 도전적인 질문이죠. 보호 이론은 원자 핵 주변 특정 공간의 궤도 위에 전자라는 입자, 알갱이가 회전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게 기본 전제잖아요. 여기서 잠깐 입자, 알갱이 이 표현에 집중해 볼게요. 보호, 아인슈타인, 조금 있다가 나올 슈레딩거 이런 엄청난 분들이 활동할 당시에 쟁점이 되었던 큰 화두 중에 하나가 빛은 입자일까 파동일까 라는 논쟁이었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빛은 파동에 더 가까운 것 같은 생각이 들죠. 내가 불을 켰는데 아주 작은 입자 알갱이들이 쏟아져 나와 나를 때리고 있다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쟁점은 많은 과학자들이 입자냐 파동이냐 실험적 증거들을 제시하다가 결론은 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이다. 둘을 다 인정합니다. 지금까지요. 파동같이 느껴졌던 이 빛이 입자의 성질도 확실히 갖고 있다? 그러면 입자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재미있는 생각을 드브로에라는 과학자가 제기합니다. 톰슨이 발견한 전자는 입자라고 생각했는데
전자가 미시세계, 즉 원자 안에서는 입자이기보다는 파동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보의 이론처럼 원자 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라는 입자가 있다면 물리학 이론으로는 운동하는 입자는 정확한 위치와 운동량을 갖게 되고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이젠베르그라는 물리학자는 이 시기에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이론을 발표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불확정성의 원리입니다. 논문이 조금 황당하지 않나요? 논문의 결론이 땡땡땡은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알아버렸다. 이런 느낌? 그냥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요. 위치에 대한 값이 명확해지면 운동량은 점점 모르겠고, 운동량 값이 정확해지면 위치는 어디 있는지 모르게 된다. 라는 이론입니다. 점점 원자 속 전자에 대한 정보가 모호해지고 미궁으로 빠져가는 것 같죠? 전자라는 입자가 원자 핵 주변에 트랙과 같은 특정 위치의 궤도 위를 달린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전자의 위치나 운동량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하지만 잘 모른답니다. Nope. 그런데 분명 여기에 전자가 존재하긴 해요. 이런 거죠. 왜 그럴까요? 운동하는 모든 물질은 입자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파동성도 가지고 있다? 드브로이의 생각이었죠. 그런데 질량이 작은 물질일수록 이 파동의 성격이 더 강해집니다. 전자와 같은 미시세계 입자들에게는 아주 잘 적용되겠죠. 원자 안의 전자는 파동의 성격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겁니다. 아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는 파동에 대한 개념이 확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입자가 파동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도 무슨 느낌인지 감이 잘 안 올 테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전자가 입자일 때와 파동일 때의 차이점. 여기 전자라고 불리는 공이 하나 존재합니다. 이 공은 아주 작은 입자죠. 벽이 있고 벽 너머에서는 A, B, C 3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위치에 문이 열렸어요. 이 공을 힘껏 던지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은 B에게로만 도착하겠죠. 엄청난 커브볼을 던지지 않는 이상 A와 C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이 파동이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공이 파동이야 하겠지만 미시세계 아주 작은 입자는 이게 가능하답니다. 전자라는 파동이 진행을 하다 문을 통과했어요. 파동의 대표적인 특징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걸 회절이라고 하죠. 전자라는 공을 A, B, C 모두 받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B가 A와 C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보다 조금 세게 공을 받은 것 같아. 사실 A, B, C 모두 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B가 받을 확률이 더 크죠. 전자가 파동의 성격을 보인다면 원자 내의 전자도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대해 파악하기는 힘들 테고, 특정 위치에 존재할 확률을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릅니다. 전자가 움직이는 트랙과 같은 궤도 모습 대신 전자가 어디쯤에 존재할 확률이 높을까를 원자핵 주변에 표현할 방법을 찾아내야 했었습니다. 이때 슈레딩거라는 과학자가 전자의 입자성과 파동성을 모두 고려하여 원자 안에 전자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을 유도합니다. 마이너스 2m분의 h 바이 h 제곱 라운 수식은 내려놓고 개념만 따질게요. 방정식이니까 풀어야겠죠? 이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구하면 이때 나온 해가 원자 내에서 전자의 에너지와 위치에 대한 정보가 담긴 파동 함수가 얻어집니다. 말은 쉽죠. 파동 방정식을 풀었더니 파동 함수가 얻어진다? 그런데 점점 이게 무슨 소리지? 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함수를 일반적으로 y는 fx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x라는 변수에 의해 y 값이 결정되죠. 어떤 값을 f라는 함수통에 넣었더니 y라는 결과값이 나온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파동 방정식의 해는
그냥 함수가 아니라 파동함수랍니다. 파동함수는 F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쓰고 psi라고 읽습니다. 새로운 문자가 등장했습니다. psi. 이 함수통에 전자에 대한 정보를 넣어주면 파동함수 psi는 결과값을 파동의 형태의 값으로 나타내줍니다. 이 파동함수는 3차원 공간 안에서의 파동의 진폭을 나타내줍니다. 이해하기 쉽게 아주 간단한 1차원 공간 안에서의 전자에 대한 파동함수를 예로 들어 이야기해 볼게요. 특정 공간 안에 전자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입자로서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전자의 위치나 운동량을 알 수 있겠죠. 이건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에 어긋납니다. 실제 입자의 위치나 운동량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왜 알 수 없을까요? 전자는 이런 공간에서 입자이기보다는 파동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 전자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파동 방정식을 풀었더니 이런 파동 함수가 해로 나왔다고 합시다. 위치 x에 따른 파동의 형태가 얻어졌어요. 이 파동 함수를 psi x라고 할게요. 그런데 사실 물리학에서도 파동 함수 psi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수식일 뿐이죠. 하지만 이 파동함수 psi를 제곱해 주게 되면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위상이었던 것들이 플러스로 올라갑니다. 제곱을 하게 되면 실제 파의 모습은 조금 더 오목해지고요. 이런 꼴이 되는데 이렇게 파동함수를 제곱해 주게 되면 각각의 x 지점에서의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알려주는 확률 밀도 함수가 되면서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게 됩니다. 여기 y값이 높은 지점이 낮은 지점보다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지점은요? 제곱하기 전에 위상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혹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던 이 지점은 제곱을 하더라도 변함이 없죠. 그리고 y값이 0이 되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0이 됩니다. 이런 지점을 마디, 영어로는 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위치에선 전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마치 보호 모형에서 전자 껍질과 껍질 사이에서는 전자가 존재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식으로 전자를 특정 공간 안에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의 개념으로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을 수소 원자에 적용해서 가장 간단한 오비탈 그림과 확률 분포 함수를 연결시켜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소 원자의 파동 함수 중에 원자 핵과의 거리 r에만 의존하는 파동 함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 하나만 소개하고 화학 원 수준의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y축이 psi 제곱, 즉 확률 밀도 함수이고 x축이 원자 핵의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반지름 r입니다. 아래 그림은 여기가 원자 핵의 중심이고 이 중심으로부터 거리 r만큼 떨어진 위치들의 전자의 존재 확률을 그래프의 데이터 값을 바탕으로 색의 진하기로 표현한 겁니다. 원래는 공과 같은 이런 구의 모습이 나와야 하지만 내부의 전자 존재 확률을 보이기 쉽게 하려고 구의 4분의 1만 잘라서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그래프는 y축이 Radial Probability Distribution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방사상 확률 분포 함수라고 합니다. 이름이 어렵죠? 방금 전 psi의 제곱이 확률 밀도 함수라고 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4파이 r의 제곱을 곱해준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시 수식은 던져버리고 의미상으로 반지름이 r인 지점의 확률 밀도 함수와 확률 분포 함수의 의미 차이만 짚어드리겠습니다. 3차원의 구를 표현하면 어려우니 수박처럼 이 구를 절반 자른 2차원적인 그림으로 표현할게요.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잘린 이 평면만 옆으로 옮겨왔다고 생각합시다. 확률 밀도 함수는 원자 핵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이 위치에서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왔다면 원자 핵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존재 확률이 떨어지네? 반면 원자 핵으로 갈수록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높아지는군.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보니까 중심은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진하고 주변은 연하게 표현됐죠. 그러면 확률 분포 함수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반지름 R인 지점의 확률 분포 함수의 의미는 원자 핵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R 플러스 DR까지, 그러니까 아주 얇은 두께, 여기서 DR은 짧은 거리가 더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께 안에서의 전자 발견 확률을 의미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려고 2차원 공간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 공간이 면적의 의미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3차원 공간에서 이야기해야 되겠고, 3차원 공간 안에서는 아주 얇은 껍질의 부피가 나오겠죠. 양파 한 껍질을 생각하시면 쉽게 느낌이 올 수도 있겠네요. 확률 분포 함수가 확률 밀도와 구분되는 차이점은 특정 위치가 아니라 특정 공간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라는 겁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확률 밀도는 핵으로 갈수록 높아지는데 확률 분포는 높아지다가 갑자기 낮아져서 0이 됩니다. 왜 이렇게 되지? 이런 의문이 들겠죠. 확률 분포 함수는 특정 공간의 부피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라고 했죠. 반지름 R이 감소하다가 반지름 R이 0이 된다는 것은 방금 전 이야기한 특정 공간의 부피, 그 공간 부피 자체가 0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간 자체가 없으니 존재 확률 값도 0으로 가게 됩니다. 이어서 계속 그래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여기 n은 보의 모형에서와 같이 주양자수이고 이 그래프는 n이 1, 이것은 n이 2, 그리고 이것은 n이 3이네요. 쉽게 생각하면 보호 이론에서처럼 첫 번째 전자껍질, 두 번째 전자껍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L은 다음 강의에서 다루게 될 주양자수 이외의 다른 양자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다음 강의에서 언급할게요. 그래프 속의 데이터 값을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이 그래프는 이미 이야기했고 하나만 더 보충하자면 반지름이 커질수록 존재 확률은 떨어지는데 R 값이 아무리 증가해도 Y 값은 0이 되진 않습니다. 그림에서는 마치 닿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아주 확대하면 닿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0에 무한히 접근할 뿐이죠. 이 푸사이 제곱값의 수식을 알면 오히려 0에 닿지 않는 이유를 수식의 해석을 통해서 그래프의 모양을 알겠지만 이번 강의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식에 의존하기보다는 그래프 그대로의 모습에서 의미를 찾고 해석하겠습니다. 그래프가 0에 닿지 않는다는 말은 원자 핵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도 전자의 존재 확률이 0이 되진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주 멀리에서도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물론 확률은 희박하지만 말이에요. 색의 진하기로 표현한 그림은 핵 쪽은 색이 진하지만 점점 그 색의 진하기가 연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사실 반지름이 아무리 커져도 확률이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공과 같은 구의 크기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디서 끝나는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대략 전자의 발견 확률이 90% 이상인 안쪽만을 가지고 경계를 그리면 하나의 도형이 얻어지게 됩니다. 화학 원 수준에서는 이렇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공간의 모습을 표현한 도형과 같은 이 그림을 오비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래프는 n, 주양자 수가 2일 때입니다. 핵에서부터 존재 확률은 점점 감소하다가 0이 한 번 되고 다시 증가하다가 그리고 또다시 감소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니 핵에서 지나다가 0이 되는 지점은 아주 하얗게 보이죠? 여기 이 부분은 위에서 한번 언급했던 마디가 되는 지점입니다. 전자의 존재 확률이 0이라는 말이죠. 사실 푸사의 제곱이 아니라 푸사의 그래프에서는 위상이 바뀌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시 진해지다가 연해지는 그림이죠. 이 이유는 역시 0에 접근합니다. 닿진 않고요. 두 번째 그림은 마디가 하나 있었네요. 확률 분포 그래프에서도 마디 하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주양자수 n이 3일 때입니다. 두 번째 그림과 비슷한데 0에 맞닿는 부분, 즉 마디가 2개 보이는 그림입니다. 주양자수가 커질수록 공과 같은 오비탈의 크기는 점점 커지고 마디의 수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여기서는 반지름 R에만 의존하는 가장 단순한 공 모양의 오비탈만 이야기했지만 반지름뿐만 아니라 원자핵으로부터 각도의 영향을 받는 파동 함수들도 있고요. 크기와 모양이 다른 오비탈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이런 이야기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원 수준의 내용으로 가기 이전에 장황하고 복잡했던 이야기를 잠깐 정리하면 보의 원자 모형에서처럼 전자라는 입자가 회전운동하면서 트랙을 달리는 듯한 모습의 궤도가 실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전자를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런데 전자를 연구해보니 입자성뿐만 아니라 파동의 성격도 갖고 있네? 그러면 파동 함수를 이용하여 원자핵 주변에 존재하는 전자를 확률로만 표현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 도형과 같은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높은 공간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고 우리는 이것을 통상 오비탈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쉽게 설명하고자 계속 수정하면서 재녹음을 많이 했는데 설명이 쉽진 않네요. 오비탈에 대한 배경 지식 설명을 정리하고 화학 원 수준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화학 원 수준으로 내려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초반 인트로에서 바로 이 시점으로 넘어오신 분들도 있겠죠? 여기서부터는 어느 교과서에나 나오는 내용만을 가지고 현대 원자 모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보의 원자 모형은 원자 핵 주변에 전자가 특정 궤도를 돌고 있다고 합니다.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죠. 하지만 수소 이외의 원자들, 즉 전자가 2개 이상인 원자들의 스펙트럼은 보의 원자 모형으로 전혀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전자가 궤도 위를 돌고 있는 작은 알갱이, 입자의 형태가 아니고 파동의 성격을 띠고 존재하기 때문에 궤도 위를 운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원자핵 주변에 구름처럼 퍼져 있는 존재로 전자를 인식해야 되고 따라서 전자의 존재는 확률로만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수소 원자에서 전자의 존재 확률을 구해서 그림으로 표현한다고 할게요. 여기 원자핵이 있습니다.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있는 곳에 점을 찍어 보기로 했어요. 점이 많이 찍혀서 진하게 표현된 부분, 즉 점밀도가 큰 부분은 그만큼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크다라는 말이 되겠고 핵에서 멀어질수록 점의 밀도는 작아집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표현하기, 점을 찍어서 표현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원자핵으로부터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90%인 공간을 경계면으로 그림을 그려버리면 이런 공 모양이 나오네요. 이 공의 의미는 이 경계면 안의 공간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90%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때 나오는 이런 공 모양과 같은 공간을 화학 원 수준에서 오비탈이라고 합니다. 전자가 처한 상황, 조건에 따라 오비탈은 다양한 크기와 모양을 갖게 되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다음 강의에서 다루겠습니다. 문제풀이를 대비하기 위한 여기에 관련된 정보를 몇 가지 이야기하면 우선 용어부터 정리할게요. 이런 그림을 전밀도 그림이라고 하고 이런 그림은 경계면 그림이라고 합니다. 가장 흔하게 물을 수 있는 보기 문항거리는 여기 전밀도 그림에서 찍힌 점들은 전자를 의미한다? Nope. 그러면 전자가 수천 개 이상 되겠네요. 점은 전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점이 찍힌 곳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있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경계면 그림, 이 그림이 제시되면 이 그림 밖에 전자는 존재할 수 없다? 이것도 Nope. 전자가 존재할 확률은 10%가 되네요. 여기까지 현대의 원자 모형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오비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11-2강에서는 오비탈의 종류와 오비탈의 종류를 결정짓는 양자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